봅시다. 자, 옆에 저기 그냥 펜 들고 필기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적동세라는 작품이고요. 요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아마 전에 읽어본 적 있을 거라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읽어보지 않았나요? 먼 훗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로는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잊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작품을 쓴 작가와 똑같은 작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 접동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볼 건데, 우리가 접동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소적세, 다음 두견세, 귀축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접동세 다 또 같은 말입니다. 다른 이름일 뿐이야. 똑같은 뜻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가요, 우리 한국 문학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어떤 민족의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 정서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이 뭐지? 라고 하면요, 이 한은요,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맺힌 감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접동세나 소적세, 이 아이가 이 새들이요, 왜 이제 한의 정서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소적세, 그 다음에 귀촉도, 얘네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는 소리가 소쩍 들린다, 또는 이제 귀촉도라고 들린다 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쩍은 이제 우리말이고요. 귀촉도는 이 울음소리를 한자어로 이제 고쳐서 적은 게 이제 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가 짹짹거리면 이제 뭐 짹짹거린다 또는 이제 지저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소쩍새는 유독 운다라고 표현하거든. 이 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리는 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 이 접동새는 한의 정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접동새 설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접동새와 관련되어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게 있는데,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구슬프다 보니까 이 접동새 설화 중에 이제 계모를 맞이한 이제 이 누이가 이제 계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이제 죽게 된 그런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슬픈 이야기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해서요. 자, 이 아우레비라고 하는 거는 아홉 오라비라고 해서 아홉 남자 형제를 뜻하거나, 또는 이제 접동새 우는 소리를 이제 나타냈다라고도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라고 해서, 이 가람은요, 강의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자, 그래서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자,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와서 운다고 표현했습니다. 맞죠? 옛날 우리나라의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접동새 설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누나라고 불러보라. 오, 불서러. 아주 서러워. 몹시 서러워.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누나는 무엇이 되었다?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누나가 의붓어미 시샘에, 그러니까 새어머니 시샘에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접동새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접동새가 되어서 우리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는 거야. 이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나의 누이가 또는 나의 누나가 죽어서 새가 되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자신의 이 원한, 서러움, 한스러움을 막 토해내는 것 같아 라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홉이나 되던 오랫동생을, 남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 자는 밤 깊으면 이래가지고 이 야삼경이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깊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자, 삼경이라고 하는 게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면 아주 깊은 밤이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딱 삼경 요 시간쯤에 보통 다 잡니다. 맞죠?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 다 자잖아. 그런데 그때, 이건 1920년대가 배경인데요. 1910년대, 20년대. 그런데 그 1910년대, 20년대 또는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농경사회였단 말이야. 해지면 다 자야 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잠든지 못해도 한 3, 4시간, 4, 5시간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벽인 거야. 완전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경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자기한테 아주 큰 일이 생겼다든지, 아주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너무 큰 슬픔이 있다든지 해서 보통 이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서도 이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새벽 늦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대표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깊은 밤에, 이 늦은 시간까지 남 다 이제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누가? 접동새가. 근데 접동새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 죽은 우리 누나가 생각나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10번 문제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계모에게 박대받던 처녀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고, 밤이면 오라비들을 찾아와 울었다고 하는 접동새 설화를 수용하여 현대시의 형식으로 변형하고 재창조한 것입니다. 자, 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담고 있는 설화를 통해 당시, 자, 밑줄,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의 한을 전통적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전에 그 본문의 시를 읽을 때는 이 시에 나와 있는 화자나 이 뭐 누나의 이야기를 우리 민족으로 읽을 수 있었어? 없었어. 맞지? 그냥 접동새와 울음소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접동새 울음소리에 우리 누나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야. 자, 생각하는 게 다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나올 때는요, 무조건 보기가 우선입니다. 자, 보기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저 본문에서요, 나와 누나의 이야기, 화자와 누나의 이야기를 뭐에 대입시키면 되는 거야? 당시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의 사연으로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다? 전통적 율격으로 나타냈대요. 자, 앞에 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적동 아우레기 적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마을 앞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바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지느냐 라고 하면은 삼음보의 율격이 느껴집니다. 자, 삼음보의 율격이 느껴져요. 자, 김수월의 다른 작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먼 후일을 바탕으로 보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딱딱딱 삼음보로 나뉜다. 그쵸? 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해서 똑같이 삼음보의 율격이 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김소월의 작품은 이 삼음보의 율격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 삼음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특징이냐?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민요가 뭡니까? 우리 노래야. 우리 전통 노래죠, 전통 노래. 자, 그래서 민요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삼음보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요 삼음보의 율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 불리던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고려가요 역시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노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제 나중에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 뒤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동새의 상징적 의미. 자, 새는 일반적으로 자유와 비상을 상징하지만 이 작품에서 접동새는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누나가 환생한 대상입니다. 자, 나아가 아홉 동생을 잊지 못하고 이 산 저 산을 떠돌며 슬피 우는 모습을 통해 접동새는 아홉 동생에 대한 누나의 애틋한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누나의 무엇? 환생. 자, 그리고 아홉이나 되던 동생들을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누나의 그리움과 한이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시적 상황 한번 보면요, 깊은 밤에 접동새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무덤이 시샘에 죽은 누이가 접동새로 환생하여 우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누이를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시의 지배적인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접동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접동새 울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접동 뭐 이런 소리를 통해서 접동새의 설화 내용을 환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적혀 있는 거, 이거 지금 글씨가 조금 희미하게 뭐 뽑혀져 있는데, 자, 환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떠오르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AABA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몰라도 돼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조금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적동, 아우레비 적동. 약간 이런 식으로 A 형태 똑같죠. 자, 그 다음에 B 형태 다르죠. 그리고 적동 또 똑같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요, AABA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접동, 아우레비 접동을 한 줄에 쫙 다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1행, 2행, 3행으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맞죠? 자, 나누어서 표현함으로써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느냐? 애상적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애상적인 게 뭐예요? 슬픔입니다. 슬픈 게 떠오르는 슬픔. 요거를 애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자, 접동사 무엇을 바탕으로? 설화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요. 자, 다음 7호조 3문보에 전통적 유격을 사용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드러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요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조금 있다가 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요, 조금 이따 풀도록 하고요. 자, 다음 향수 넘어봅시다. 자, 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인의 작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문학입니다. 자, 향수라고 하면 이 향수가 무슨 뜻입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를 읽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실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정서를 파악하는 겁니다. 또는 시를 감상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책을 사가지고 시집을 읽어, 시를 읽어. 그럼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 시에 담겨있는 정서를 내가 전달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요, 제목에 벌써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살짝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시라고 하는 문학에 대한 필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읽는 거랑 뭐 저런 의미를 담아서 읽는 거랑 이제 내용 해석이나 우리의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원래 시라고 하는 문학이 그렇죠. 자, 그러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시의 또는 이제 문학 작품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 반 처음 생기면서 1단원 처음 들어갈 때 선생님이 시 읽기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를 읽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 첫 번째 화자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시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선생님이 여러 번 할 겁니다. 여러 번. 그만큼 중요해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정서. 자, 이걸 바탕으로요. 그럼 화자는 무엇을 파악하느냐? 화자의 위치. 이 시 안에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모습에서의 위치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화자의 위치가요, 시 안에 있느냐, 시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위치, 다음 태도, 다음 어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또는 어떤 어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말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작품이 쓰여져 있는 이 문장의 어떤 특유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조에 해당하죠. 자, 다음 시적 상황은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미지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드러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미지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냄새, 후각 또는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 청각, 미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감각적 이미지고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적 상황을요, 그려내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자, 다음 시의 최종 목적지는 그럼 무엇이냐? 정서 전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정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시연을 우리가 예민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뭐 기쁨, 슬픔, 외로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있죠. 자, 요게 아니면요,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없을 수도 있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 작품이 뿜어내고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정서를 느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수입니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게으른 금빛 게으른 우른 울르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무슨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이 마치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모습입니까? 고향 동네의 모습입니다. 고향 동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자, 그래서 넓은 벌판이 보이고요. 그 저쪽 동쪽 끝으로 막 이 조그만한 이 실개천이 쫙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실개천에 뭐가 담겨 있대요? 옛 이야기, 우리 마을의 옛날 이야기가 담겨 있대요. 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해서요. 자, 황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황소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금빛으로 게으르게 들린대요.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고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울음은 소리야. 우는 소리야. 자, 우는 소리인데 이 우는 소리가 금색일 수 있어요? 없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울음소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금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 울음소리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황소 울음소리가 들렸어. 이 황소 울음소리를 떠올리면서 나는 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려. 자,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무슨 색깔이다? 금색이다 라고 해서요. 자, 감각의 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이가 뭐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감각의 전이인데 그러면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전이 되었느냐? 시각의 청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청각의 시각화. 자, 시각의 청각화랑 청각의 시각화는 좀 완전 반대말입니다. 완전 반대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왜 청각이 시각화냐?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다? 울음이었습니다. 울음소리였어. 자, 그래서 울음소리, 청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각을요, 금빛으로 표현했으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칠리야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뭐겠느냐? 어떤 표현이냐라고 하면은 잊어지겠냐? 잊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겉으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물어보는 의도가 없어. 뭐 쉽게 말하면 답정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건 잊혀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물어보려는 의도는 없어. 겠냐.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학에 이 서리법이 정말 많이 쓰이죠. 옛날 고전 작품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우리 민족의 되게 전통적인 표현 방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뭐 겠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 표현 방식이다.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두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평화로운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초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을 휘젓는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서요, 화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쏜 거야.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저기 풀밭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 찾으려고 이 풀숲을 막 헤치는 자신의 그런 어린 모습, 나의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 안 읽었지만 이 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동네, 우리 고향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자, 그리고 아버지가 한 초저녁쯤에 이렇게 끔뻑끔뻑 하면서 이제 주무시기 일보 직전인 약간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뭐하고 있는 거야?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나의 어린 시절에 아주 순수하게 놀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이라고 해서요.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이제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죠. 자, 그러면서 또 그것이 꿈엔들 이칠리야. 자, 그리고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고 해서요. 자, 초라한 지붕,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가난하게 또는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란도란거리면서 어때요? 가족은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꿈엔들 이칠리야, 잊어지지가 않아, 너무 그리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 평화롭고 한가로운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농촌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을 향토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정겹고 익숙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자, 향토적인 게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시골의 모습을, 시골의 정취를 떠올리게 하는 거. 자, 우리 2학년 때 작년 이맘때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동백꽃에서 향토적인 어떤 그 정서를 전달해주는 소재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습니까? 감자였죠. 감자. 너 집에 이거 없지? 나 감자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하잖아. 맞죠? 자, 이 감자라고 하는 게 향토적 소재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작품에도 향토적인 소재가 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뭐 넓은 벌판에 황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내 아내가 이삭 줍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농촌의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맞죠?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자, 그래서 다양한 감각들이 느껴집니다. 다양한 감각들. 자, 이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그려집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정서를 느꼈습니다. 어떤 정서를 느꼈어요? 이 화자가 너무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효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킴. 자, 그러면서요. 후렴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후렴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각 연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돼요. 어떻게? 그곳이 꿈의 느리칠리야. 그곳이 꿈의 느리칠리야.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후렴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통일성을 줍니다.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고요.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워. 자, 그래서 그것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요. 정서, 그 다음에 리듬. 자, 다음 형태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줍니다. 자, 그래서 향토적 시업. 요거는 실개천이었죠. 실개천. 자, 다음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을 뭐하며 회상하며. 회상은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는 소설입니다. 요 내용 좀 길어요, 여러분들. 지문은 별로 안 어려운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야. 자,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요것도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에요. 자, 넘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의 삼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호기심을 느끼다가 그의 말과 행동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를 거부하지 않고 그와 대화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사연을 말합니다. 자, 지금 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뭡니까? 1인칭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요, 이 나는 누구를 보느냐라고 하면은 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가 그를 보면서 이 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습니다.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라고 하는 외딴 동리였다고 합니다. 외딴 동네였대요. 자,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역둔토가 뭐냐면요, 밑에 뜻이 좀 나와 있는데 역토, 둔토를 합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역토는 뭐냐라고 하면은 역에 이제 그 실려 있는 땅, 논밭입니다. 자, 다음 둔토는 뭐냐면요, 이 그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군인들을 위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파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 땅보다 사실은 이 여기에 이제 딸려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군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땅이 훨씬 더 땅이 비옥하겠지, 영양분도 많고 좀 건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뭐 배추라든지 뭐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 심으면 훨씬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그냥 자기 집에서 농사 안 짓고 다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그 같이 그냥 농사 일하고 하면서 자기 몫을 가져가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벽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집 이 농사 땅을 그냥 자기 집에서 농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하였대요.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이제 그가 살았던 옛날 동네, 그 자기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엽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밥 안 굶고 충분히 살고 살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땅이 되어버렸대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시대죠. 배경 어떤 시대? 일제강점기.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딱 처음 세운 회사였죠, 회사.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전부 뭐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을 전부 수탈했습니다. 땅을 전부 수탈해가가지고, 자, 이 그 집들에서 나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일정 비율 몇 %씩 빼앗아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이제 들어가고 말았대요. 자, 그래서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자, 이 중간 소작인이 뭡니까? 바로 마름입니다. 마름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동백꽃에서. 기억 안 납니까? 그 주인공의 부모님은 소장농이었고, 그 다음에 점순이의 아버지는 저기 마름이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마름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이 생겨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간에 마름이 밑에 있는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름이 자기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는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실작인들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회사한테는 나도 똑같은 농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굽신굽신 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한테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한테 이제 또 곡식을 긁히고 나서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자, 3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요, 이 농사 지어서 얻은 곡식의 3분의 1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대요. 다 뺏기고 나서. 자, 그래서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 하듯이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됐대요. 자, 그래서 남부여대하고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시대 같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남부여대는 이제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지고 무엇을 이느냐라고 하면 짐을, 그러니까 짐 싸들고 동네 떠나는 거야. 못 살겠다 이러면서 도저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리한 사람,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사람을 얼마나 늙히는가. 약간 돌려까네요. 쉽게 말하면 뭐야, 이 사람 얼굴이 노안이었다라는 말이겠다, 그쵸?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고생으로 인해 얼굴이 상한 거야. 자, 그래서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어디로 갔느냐? 서간도로 갔습니다. 서간도. 자, 서간도는요, 그 북한보다 더 위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 위에 이제 만주, 뭐 간도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죠. 중국 땅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그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민족들이 그쪽에 이주해가지고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면 이 일제를 피하려고, 일본 제국주의를 피하려고.
자, 그래서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 간들 신신하랴. 어디 간들 새로운 데가 있겠느냐.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곳에 거기가 되게 벌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비옥한 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땅은 이미 간도로 일찌감치 넘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거기 찾아가면은 남아있는 땅도 별로 없겠지. 맞죠? 자, 그래서 조금 좋은 땅을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익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자, 요거는 여기에서 자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라고 해가지고 거친 땅을 풀 수 있으랴까지.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간도에 처음 왔어. 이 동네 처음 왔는데 그때는 농경사회에 속한다고 봐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 동네에 처음 도착했는데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못해도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쌀 농사 같은 경우는 1년짜리잖아, 그쵸? 자, 그러면 못해도 한 10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언제 기다리냐 이 말이야.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처음 도착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놓은 것이 없으니까 뭐 좀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농사도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씨앗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좀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빌리고 뭐 남의 미천을 얻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을 돼가지고 추수를 해도 다른 집에 다 갚아줘야 되는 거야. 갚아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또 가난이야. 그래서 가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서 외로운 타국에 혼이 되고 말았대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맞죠? 자, 19살밖에 안 된 그가 호러머리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 되어서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대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자, 그래서 모친까지 돌아가셨구만. 자,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만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끊습니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자,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대요.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대요. 자, 그래서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대요.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고프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대요. 자,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대요. 거의 서간도였다, 그쵸?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자, 신의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안동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서 폼을 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가게 됐느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 몸을 담아도 보았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땅에 살고 있다가 한국 땅에 살고 있다가 조선이죠. 조선 땅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넘어갔다? 서간도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신의주, 안동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대요. 자, 그래서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이 땅은 우라만 치러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살 수 있을 수는 없었대요. 이 주접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제 붙어서 살게 되는 그 지역에 붙어서 살게 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화둔하고 고국산천 고향의 자연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내가 그를 만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에게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단식했대요. 자, 그러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겨?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라고 하니까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하지 않더만. 그러면 아주 패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라고 하니까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다.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겨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대요. 자, 그래서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이 주추는 주춧돌을 말해요. 자, 그래서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넣어 젖혀놓은 듯한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겨. 100여 살던 동리가, 자, 그러니까 한 100가구 남짓해서 살아갔던 거야. 그러면 한 가족에 뭐 한 4, 5명이라 치면 4, 500명 정도 살았겠다. 그쵸? 그 정도 살고 있던 동네가 10년이 못 돼서 통 없어질 수도 있는기요. 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떠난 거야. 너무 수탈이 심해가지고. 자,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대요.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대요. 자,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죠.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만났구만, 단지 하나 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그러니까 아니구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다. 자,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집니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라고 하니까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까닭이라니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만. 그러니까 내가 하 라고 대답합니다. 자, 다다음 페이지. 자, 그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만이라고 해서 그 신세는 그 여자의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 신세는 그를 말하는 거죠.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그 여자는 자기보다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라났었대요. 자, 그러다가 그가 14살 때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서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 간 곳을 모르게 되었대요. 자,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 유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인신매매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장소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집에 딸을 돈 주고 판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당연히 동네 소문나니까 못 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피차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법한 댁과 마주치게 됐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대요. 자, 권녀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대요.
자, 그런데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서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줬답니다. 자, 그래서 권료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워하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참아낼 뿐이었대요. 자, 그래서 하루 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웠던 이제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동네에 돌아왔더니 그 여자가 어떤 일본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사연이 이제 그 여자한테도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겨. 그 숱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하던 이제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만. 유산이라고 하는 건 황산. 자, 그러니까 수탈당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사는 것 같지 않게 10년을 살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라고 하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10병 따라 뉘고 헤어졌대요.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외로운 한숨만 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는 슬픔을 새록새록이 이제 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참혹했던 어떤 이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제 나와 그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쪽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술을 쭉 다 마시면서 서로 그냥 노래나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벼섬이나 되는 전토는요, 심장로가 되어버리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버리고요. 담뱃대나 너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가버리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라고 해서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대화 산업이나 뭐 근대화 사업 이런 걸 추진하면서 일제가요, 그냥 멀쩡히 농사 짓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거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 깔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신장로가 새로 만든 도로를 뜻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도로로 다 뚫리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는 감옥소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말마디 나는 친구는 뭐 좀 옳은 말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다 끌려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뭐 죽임을 당한다든지 또 수탈 때문에 뭐 굶어 죽는다든지 뭐 이랬던 일제로 인한 어떤 이제 그 일제 수탈로 인한 어떤 고통을 겪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요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은 문제 푸는 거를 숙제로 좀 배웁시다. 알겠죠? 자, 숙제로 배우고요. 자, 나머지 지금 앞에 적동세랑 그 다음에 향수 있죠? 요거는 간단하게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지금 문제를 풀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시작해 볼게요. 자, 10분 시간 줄 테니까 풀고 나서 남은 시간 잠깐 좀 한번 쉬어보세요.